엔비디아 팔아야 하는 이유 또는 홀딩해야 하는 이유. 저번 영상 이어서 계속합니다. 지금 이 줄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잔치의 입장권일까요? 아니면 가장 비쌀 때 팔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는 마지막 교대조의 번호표일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식당 정문이 아니라 주방과 창고 쪽을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줄이 길어서 장사 잘 되네로 끝나지만 숫자는 늘 뒷문에서 먼저 변하거든요. 먼저 빵이 나오는 속도, 즉 공급망의 리드타임입니다. 한때는 엔비디아 핵심 칩은 봤는데 1년 걸린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는데 최근엔 유통 클라우드 쪽 트래커에서 리드타임이 수주 단위로 짧아졌다는 신호가 반복해서 잡힙니다. 실제로 업계 가격 조달 자료를 보면 H급 자원의 조달 대기 기간이 과거 수개월, 6, 9개월에서 수주, 2, 4주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둘 중 하나예요. 공장이 주문을 따라잡았거나 혹은 주문이 예전만큼 밀려서 터지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 그 다음은 창고에 쌓이는 재료, 즉 재고입니다. 이 부분은 가데오라가 아니라 회사가 투자자에게 공개한 문서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콜 자료에는 블랙웰 미츠사 블랙웰 울트라 램프업을 이유로 재고가 전 분기 11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늘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밖에서는 축제인데 창고가 두꺼워지고 있다는 건 팔릴 계열 확신해서 미리 깔아둔 물량이 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반대로 예상보다 느리게 소화될 수 있는 물량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고 데이터는 언제나 양면 경고등이에요. 여기에 원가 압박까지 붙습니다. 빵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밀가루 같은 존재가 HBM인데 이건 체감이 아니라 가격 협상 기사와 시장 리서치에 이미 찍혀 있습니다. 12단 HBM 산화해 같은 고급 HBM 계약에서 가격이 50% 이상 뛰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실제로 더 비싸게 다시 계약한다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원가가 이렇게 튀면 식당은 둘 중 하나를 해야 하죠. 밥값을 올리거나 마진을 포기하거나. 그런데 밥값은 무한정 올릴 수 없고 마진은 꺾이기 시작하면 반대로 공급이 풀리고 대체재가 보이면 중고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HMB 같은 GPU의 시간당 임대 단가가 큰 폭으로 내려오고 공급자들이 산 2% 수준의 할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자료들이 늘었습니다. 신상 빵집 옆에 거의 새 것 같은 빵이 싸게 깔리기 시작하면 본점의 가격 협상력이 먼저 흔들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이제 물리적인 한계도 무시가 안 됩니다. 사고 싶어도 꽂을 데가 없다는 말이 밈이 아니라 전력망 그리드 쪽 공식 분석에서 경고로 등장하고 있어요.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전력망 부담과 연결 대기열 때문에 계획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약 80%가 지연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짚습니다. 즉 칩이 문제가 아니라 전기와 변압기와 송전선과 냉각 인프라가 병목이 되는 구간이 이미 현실이 된 거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은 물 리스크로 연결되고 물 스트레스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면 운영 평판 리스크가 커진다는 분석이 연달아 나옵니다. 손님들의 입맛 변화도 같이 봐야 합니다. 무조건 거대한 스테이크, 초고대 모델만 찾던 흐름이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 사일레어드, 작은 모델 SLM으로 일부 이동하는 건 기술 트렌드 문서와 연구에서도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작은 모델은 학습 추론 비용이 낮고 특정 업무에 맞춰 튜닝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기업들이 무조건 최대에서 필요 충분으로 전략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전 세계가 같은 메뉴만 주문하던 시기가 지나가면 성장률과 마진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라는 큰 단골과의 거래는 이미 숫자로 찍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후 25년 4월
미국 정부로부터 H-20의 중국 수출에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결과로 2020회 개연도 1분기에 H주분 초과 재고 및 구매 의무와 관련해 45억 달러의 비용을 인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45억 달러는 환율에 따라 대략 수조 원대로 보이는 규모고 중국용으로 준비했던 물량이 장부에서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걸 회사 스스로 확인해 준 셈입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 비트코인 채굴 열풍이 꺼지면서 수요가 급격히 식었을 때도 시장은 처음엔 줄이 길었는데 왜? 라고 했지만 곧바로 재고와 가이던스가 분위기를 바꿔버렸고 주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때도 정문은 환호였고 경고는 창고에서 먼저 울렸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작년에는 물전이 모자라서 가격과 기대가 함께 올라갔다면 지금은 리드타임 재고, 원가, 중고 시장, 전력, 냉각, 병목, 중국 규제 같은 창고 신호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구간입니다. 파티가 끝나기 직전이 원래 조명이 제일 화려합니다. 이제 질문은 내어 오를까가 아니라 정말로 더 중요하게는 내가 쥔 이 번호표를 마지막에 누가 어떤 가격으로 받아줄까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한 번 더 꺾입니다. 창고에 재고가 쌓이고 주방이 숨을 고르기 시작할 무렵 식당 바깥이 아니라 식당에 가장 충성스러웠던 단골 테이블 쪽에서 먼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라는 식당이 지금까지 전 세계 1위로 군림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맛도 맛이지만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VVIP 단골들 덕분이었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직접 공시한 사업 보고서와 월가 리서치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전체 매출의 약 40%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네 곳에서 나옵니다. 말 그대로 단골 내 테이블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는 식당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최근 이 단골들이 묘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 계속 오긴 오는데 동시에 뒷마당에 자기들만의 주방을 따로 짓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구글입니다. 구글은 공식 개발자 행사와 기술 보고서에서 AI 학습과 추론에 쓰이는 자사 전용 칩 TPU의 사용량을 과거 대비 100배 이상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클라우드 인프라 통계에서도 구글 내부 워크로드 상당수가 엔비디아 GPU 대신 TPU로 전환된 것이 확인됩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엔비 탈출의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아니, 집 하나에 4천만 원, 6천만 원 정도인데 수만 개, 수십만 개를 사야 하는데 이걸 다 돈 주고 사? 내부 계산서 두드려보니 직접 만드는 게 비용을 3분의 1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월가 애널리스트 리포트와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 케이펙스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은 트레이니엄과 인퍼런시아라는 자체 AI 칩을 공개하면서 동일한 작업 기준으로 엔비디아 GPU 대비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다고 투자자 설명회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애플은 더 장난 아닙니다. 애플은 애초부터 엔비디아 칩을 거의 쓰지 않고 M 시리즈라는 자체 칩으로 AI 서버와 서비스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 역시 애플 실리콘 로드맵과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된 전략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엔비 탈출 두 번째 이유, 의존성 감소입니다. 엔비디아에 휘둘릴 생각이 1도 없다. 엔비디아 칩은 수요가 몰리면 6개월에서 1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반면 자체 칩은 생산량과 일정 자체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기업의 독자성이 무너집니다. 내가 돈 벌어서 젠슨 황에게 휘둘리고 흔들릴 게 뻔히 보이는 판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MB 탈출 세 번째 요인은 전기와 효율성입니다. 엔비디아 칩은 범용 최고급 기성복 같은 구조라 필요 없는 기능까지 포함돼 전력 소모가 큽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마이아 베크트 같은 자체 칩은 자사 서비스에 필요한 연산만 남긴 맞춤형 설계라 전력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기요금이 연간 수조 원 단위로 나가는 기업들에겐 이 차이가 곧 이익률입니다. 거기에 엔비디아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는 치명적인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쿠다, CUDA입니다. 그동안 엔비디아의 진짜 성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 전용 소프트웨어 생태계였습니다. AI 개발자들은 쿠다 위에서 코드를 짜야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엔비디아 칩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ROCm, One API, 다양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이 빠르게 성숙하면서 엔비디아 전용 주방이 아니어도 AI 요리가 가능하다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기처브 프로젝트 통계와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개발 문서에서 실제 사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독점의 성벽이 기술적으로 조금씩 깎이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엔비디아와 젠슨 황 CEO가 이 상황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킵만 팔지 말고 아예 서버 전체와 소프트웨어까지 통째로 팔자! 이제는 GPU 하나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거 그대로 꽂기만 하면 AI 식당 바로 차릴 수 있어 라는 패키지, 즉 DGX 같은 완성형 서버 시스템을 함께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운영 도구까지 전부 엔비디아 생태계에 묶이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동시에 고객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만들 거면 우리 도움받아서 만들어. 실제로 엔비디아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설계할 때 자사의 인터커넥트 기술, 소프트웨어 스택, 설계 자산 IP를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열었습니다. 경쟁자를 막는 대신 경쟁자의 설계 과정에도 깊숙이 들어가 생태계 안에 묶어두는 전략입니다. 거기에 시장 파이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지갑을 닫으려 하니까 이제는 국가, 프랑스, 일본, 사우디 등을 찾아갑니다. 빅테크에 의존하지 말고 너희 국가만의 AI 공장을 세워라 라며 국가 단위의 큰 계약을 따내며 고객사를 다변화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빅테크들이 당장 엔비디아를 버릴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신 대형 언어 모델 학습처럼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작업은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최신 GPU와 소프트웨어 조합이 가장 안정적이고 빠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건 AI 연구 논문과 클라우드 성능 비교 자료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장면은 이겁니다. MS 같은 큰손들은 중요하고 어려운 요리는 엔비디아로, 간단하고 양 많은 요리는 자체 칩으로 나누어 쓰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주방의 왕입니다. 하지만 주방문을 조금만 열어보면 예전엔 충성 고객이었던 단골들이 하나둘씩 옆가게를 차리고 레시피를 연구하고 자기들만의 화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역사에서 이런 장면은 늘 같았습니다. 단골이 직접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 주인이 부르는 값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 화려한 실적과 시가총액 1위라는 간판에 환호할 때 숫자와 공시 자료가 조용히 보여주고 있는 엔비디아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선왕님도 사람입니다. 선왕님 정말 대단한 분이죠. 지금도 이 위기를 뚫어보려고 전 세계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일중독 소리 들을 정도로 열심히 영업 중이십니다. 사장님은 잘못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항상 성적이 1등일 순 없죠.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시험 난이도가 바뀌거나 몸이 아파서
2등, 3등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엔비디아는 안 망해요. 망하는 건 내 통장이지. 식당 MB는 안 망합니다. 나중에 손님이 좀 줄어도 여전히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으로 남을 거예요. 문제는 이 식당이 망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식당 번호표를 인생 최고가에 샀다는 게 문제입니다. 식당은 장사를 계속하는데 내가 산 번호표 가격만 10분의 1로 뚝 떨어지면 그게 나한테는 망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25년 전 시스코 형님을 보세요. 2000년 닷컴 버블 때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의 엔비디아보다 더 대단했던 인터넷의 제왕이었죠. 그때 시스코 사장님도 열심히 안 했을까요? 아니요,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터지자 주가는 80%가 빠졌고 본전 찾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회사는 살아남았지만 그때 고점에 산 개미들은 25년 동안 피눈물을 흘린 거죠. 식당에 줄 선 모든 사람이 이 집은 영원할 거야, 가격은 더 오를 거야 라고 한 목소리로 외칠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바보를 찾는 시점입니다. 원래 주식은 내린다는 사람, 오른다는 사람, 반반일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너도 나도 엔비디아 안 사면 바보라는 소리가 나올 땐 이미 살 사람은 다 샀다는 뜻이에요. 이제 누가 더 비싸게 사줄까요? 근데 20년 정도 주식시장에 있어 보면 아직 망할 때는 아닙니다. 아직 엔비디아 높다, 사지 마라, 거품이다 이런 말들이 들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당분간 계속 횡보하거나 오르거나 할 겁니다. 잘 안 떨어져요. 모두가 소리 지르며 무조건 오른다 할 때 그때 진짜 떨어집니다. 아직 광기는 아니에요. 근데 또 위험하기는 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우리는 투자 하루 이틀 할 사람들이 아니니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범용성 있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 엔비디아 시장 상황에서 또는 앞으로도 종종 있을 거품의 상황에서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여야 할까요? 경제 전문가들이 사세요 하면 사고, 파세요 하면 팔고 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상황과 성향은 천차만별입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혹은 광기의 거품장, 내 상황에 맞게 야무지게 대응하는 법을 권유드리며 이야기를 마쳐보겠습니다. 첫째, 내 돈의 성격을 먼저 보세요. 저축액 대비 얼만큼이 엔비디아에 있는지 확인해보는 겁니다. 저축액의 절반 이상이 엔비디아로 가고 있다면 아무리 선왕님이 열심히 하셔도 이건 위험합니다.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내 인생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이럴 땐 비중 조절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주가가 오를 때마다 조금씩 팔아서 분할 매도로 현금을 챙기거나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는 게 심리에 훨씬 좋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즐기고 있다면 내 전체 자산의 10% 2% 정도만 엔비디아에 있다면 선황님을 믿고 좀 더 느긋하게 홀딩 해볼 수 있습니다. 떨어져도 내 인생 안 망해 라는 배짱이 생기니까요. 둘째, 내 갑옷, 즉 수익률의 두께를 확인하세요. 이미 2, 3배 수익이 나 있는 즐거운 상황이라면 이분들은 두꺼운 갑옷들 입은 겁니다. 주가가 20% 30% 떨어져도 수익권이죠. 이럴 땐 부분 익절로 원금을 빼두고 남은 수익금으로 끝까지 가는 전략입니다.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거든요. 반면 최근 고점에 들어온 상황이라면 지금은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온 상태죠. 주가가 5%만 빠져도 손이 떨릴 겁니다. 이럴 땐 손절가를 칼같이 정해야 합니다. 10%면 무조건 나간다는 강단이 없다면 지금 변동성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셋째, 나의 성격과 강단을 물어보세요. 성격이 급하고 매일 주식창을 본다면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 힘들 수 있습니다. 조금 불안할 때마다 물량을 줄여서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비중이 정답입니다. 돈 벌려고 투자하지 스트레스 받으려는 건 아니니까요. 하락장도 견뎌본 강철 멘탈이라면 공급 과잉 뉴스가 나와도 일시적 조정이라 판단할 수 있다면 남들이 던질 때 더 사는 전략도 됩니다. 하지만 이건 지식과 강단이 있을 때뿐입니다. 마지막 넷째, 대응의 기술입니다. 살까 말까 고민되면 한 번에 사지 마세요.
오늘 10%만 사고 일주일 뒤 다시 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팔까 말까 고민될 땐 절반만 파세요. 오르면 남은 절반이 좋고 내리면 판 절반이 지켜줍니다. 결국 투자는 스님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감당 가능한 만큼만 내 성격에 맞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거친 파도를 타고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밤 편히 잠들 수 있는 비중, 그게 여러분의 정답입니다. 장기 투자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편히 주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편하게 잠들 수 있는 그 비중이 여러분의 정답입니다. 장기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투자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야무지게 잠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덧글은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